20억대 후반 되지 않을까? 두 개 합치면은 한 32억 정도? 미국 주식 15.5억 원, 총 17억 원가량의 총 자산이자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국내 주식으로 큰 돈을 번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기업이 좋고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합리적으로 오르는구나. 이 주식은 그냥 오늘 사나 내일 사나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네 라고 좀 느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잖아요. 미국도 주식은 불패다라는, 이왕이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나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가면 좋지 않을까?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담아서 포트폴리오는 SCHD에 뭐 한 2억 5천 정도?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부에 적립이 되어 있고,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운아라고 하고요. 저는 평범하게 이 대한민국의 K장녀, 그리고 K주부, 그리고 K재테커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게 2001년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계약직으로 출발을 했고요. 사회생활을 이제 여러 번의 이직을 거쳐가지고 제가 2007년도쯤에 지금은 이제 신한라이프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ING 생명이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요. 이제 이직을 하고 결국 이제 약간 대기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서 14년 정도 근무를 제가 했고요. 파이어를 한 거는 2021년도 여름에 제가 퇴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로 주로 자산을 불렸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기간은 그 14년 중에 한 12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를 딱 가니까 거기 아무래도 금융권이잖아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 관심도 굉장히 많고 부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조금 눈을 이제 떴던 것 같고요. 12년 정도 저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서 퇴사 당시에 이제 순자산 10억을 만들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 쓸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이 약간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자유는 되게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50억, 100억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먼 비현실적인 그런 개념 말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것 안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고통은 받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진 그릇에 한 7, 80% 정도는 제가 채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욕심이 좀 작기도 하고 사실 지금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입고 온 코트가 10년 이상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 지금 옷도 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6, 7년 이상 됐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내가 큰 돈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있는 게 부족하지 않잖아 라는 생각을 조금씩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자산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빨간색 미니를 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퇴사를 하면서 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퇴직금도 수익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니를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약간 이룬 거죠. 딱히 다른 그런 고가의 자산 없고 대부분은 이제 현금성 자산, 주식과 뭐 비상장 주식들 좀 가지고 있고 전체 자산 중에 비중은 한 8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한 20% 정도가 저는 이제 집이 없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 그리고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서 그 오피스텔에 대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 매수한 금액 요렇게가 이제 부동산이고 세금을 내고 나면 30억까지는 안 되고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20억대 후반 되지 않을까? 숫자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들을 워낙 주시니까 인증을 해야 된다, 인증을 해야 진짜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억을 불려가는 과정은 책에 많이 썼고 그 잔고 캡처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그냥 서점 가서 잠깐 보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미리 월 현금 흐름을 준비하고 퇴사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 소득은 대략 한 600에서 700 사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남편을 일을 시키고 있어요. 남편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남편의 급여가 매달 들어오고 있고 제가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그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또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한 70만 원가량 나오고 또 다른 하나도 그 정도. 그렇게 저의 월 현금 흐름은 그 정도인 것 같고 저는 맞벌이 할 때는 남편보다 급여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월 1,000만 원 이상씩의 소득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보다 많이 좀 내려왔지만 저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어서 한 번씩 크게 소득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일부는 재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0년생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방을 따뜻하게 뗄 수도 없고 뭐 찬물에 설거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주인한테 얹혀 살다 보니까 집주인 눈치를 많이 보고 살고 뭐 이런 생활을 했지만 근데 옆집에 친구도 똑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가난을 되게 뼈저리게 절감했던 게 사춘기 즈음인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옆집 살던 친구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동네를 잘 돼서 근데 저희 집은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여전히 저희는 그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집에서 살았고 불을 끄면 바퀴벌레가 막 이렇게 우수수수 나오고 천장에서 쥐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손톱 긋듯이 나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막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던 시절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처음에 고시원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만의 방이 있고 적어도 거기는 쥐가 뛰어다니진 않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고시원이. 이제 취업을 딱 하고 나서 이거를 빨리 돈을 모아야겠다. 빨리 불려야겠다. 이제 은행 가가지고 뭐 잘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펀드 같은 것도 막 가입하고 보험도 막 들고 적금도 여러 개 들고 막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수익이 나려면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집을 이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돈이 불어날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중간에 이거를 꺼내 쓰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드머니를 모을 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는 8, 9년,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시드머니를 모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산이 1억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 300만 원 손해를 보면 3%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300만 원 손실을 보면 30%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마음이 더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저도 그렇게 이제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는 단계라고 하시면 좀 차분하고 좀 안정적으로 천천히 급하지 않게 천천히 모아가시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생애 첫 투자는 망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습니다. 제 첫 종목은 고려 아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가격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했을 때랑 제 생각같이 안 되더라고요.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많이 했어요. LG화학도 투자하고 카카오도 투자했는데 정말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대기업, 우량주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수익을 거의 못 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정말 저의 투자 첫 한 3, 4년은 신입사원이었다. 너무 실수가 많았고 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투자를 너무 처음부터 큰 돈 들여서 하지 마시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국내 주식으로 정말 큰 돈을 번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네네. 뭐 좋다고 해서 투자를 했지만 다 수익을 볼 수도 없고 좋은 기업이라고 산다고 해서 다 수익이 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는 월급을 타면 무조건 주식을 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 싸졌을 때 더 살 돈이 없더라고요. 이게 여유 자금이 없이 주식 투자를 하니까 소위 말하는 물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빚을 내서 이걸 투자하면 이자만큼 더 벌어야 되니까 또 무섭고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2015
2015년도 정도부터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2016년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담아서 이제 몇 번 수익 실현을 했었고, 이제, 미국 주식은 좀 한국 주식이랑 움직이는 게 다르구나, 이런 거를 약간 이제 몸으로 체감하게 됐어요. 정확히 이런 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순 없지만,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이런 문제들이 나랑 안 맞았는데, 미국 시장은 기업이 좋고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합리적으로 오르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비중을 이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자산을 불리게 된 거는 코로나19 시점이었어요. 중국이 뭐 국경을 폐쇄했다, 뭐 이제 이게 다른 나라로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발생했다, 뭐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보면서 이게 결국은 경제에 타격을 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까지는 삼성전자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1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준비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주식 중에 마이너스였던 못난이 종목들을 좀 팔고 전액보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정리해서 아예 현금화를 시키고,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면 투자를 해야지 라고 약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테슬라가 거의 반토막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거를 그때부터 조금씩 나눠서 계속 샀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제가 가진 돈 안에서 계속 나눠서 샀던 거고, 다 사고 나서도 더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땐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기다렸던 거죠. 이제 기다리고 이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되게 무섭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해 동안만 테슬라가 거의 뭐 300% 후반대 수익률이 그렇게 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자산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순 자산이 10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럼 지금도 이 방법이 유효하냐, 이 종목이 유효하냐, 그렇진 않잖아요.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이 평범한 사람들의 재테크에선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부동산에 굉장히 올인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 투자를 진짜 전문가처럼 분석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 키워야 돼서 뭔가 내 주거를 확 낮추고 배당주를 들어가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의 투자는 단계별로 좀 가는 게 좋고, 이제 투자의 레벨이 됐을 때는 그냥 소소하게 계속 투자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종잣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는 게 그게 자산을 한번 점핑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 코로나19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저평가되고 다 떨어졌을 때 지금 사면 뭘 사도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평범한 사람이 진입하기에 좋은 시장이고, 이게 자주 오진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오거든요. 다음 기회가 또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고 일하고 그 기회를 한 번에 잘 잡는 게 그게 우리가 정말 그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 경험으로. 네. 그보다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으로는 볼 수 없는 수익률을 미국 주식으로 냈고, 사실 세금을 많이 냈을 때는 이제 그건 어쨌든 팔면 내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때 샀던 주식들을 저의 노후를 대비한 연금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갖고 있고, 22%잖아요. 그러니까 78%는 제 자산이 늘어난 거니까 저는 한국 주식으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못 내봤거든요. 기간 대비도 미국 주식이 훨씬 수익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건 인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이 제가 2016년도에 제가 엔비디아를 샀을 때 아이가 2명이니까 한 200만 원씩을 같이 사줬어요. 애들은 제가 굳이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얘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쭉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놔뒀거든요. 그래서 계속 놔뒀더니 지금 2,400%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10년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기업은요,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주가가 제자리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미국 주식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혼자 알아서 막 이 회사가 좋대 이래서 산 건 아니었고, 같이 스터디를 하던 그 커뮤니티에서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그래서 수요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되긴 해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진 돈이 얼마가 있고 후년엔 얼마를 모을 건데 이게 올해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몇 프로야 라는 거를 계산을 하면서 그럼 10년 뒤에 내 자산은 얼마가 되지? 20년 뒤에는 얼마가 되지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로 그려보는 건데 내가 내 인생에 10억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그게 되는 얘기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표를 그려보면서 아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1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달에 10만 원씩 아껴서 1년에 120만 원 모으면 그렇지 않을 때랑 자산이 10년 뒤에 얼마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표로 그려보시면서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수시로 그렇게 표를 그렸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거나 큰 돈을 좀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그려보면서 이런 걸 계산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은 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해외여행 갈 때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는 용도로도 많이 썼거든요. 돈 때문에 뭔가 힘들 때 오히려 그 표를 그리면 약간 희망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10년 뒤에는 분명히 나는 10억대 자산가가 돼 있을 거야. 뭐 20억대 자산가가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직접 눈으로 계산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다잡는 용도로 쓰시는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직장인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내가 돈을 크게 벌 만한 재주가 딱히 없다. 저처럼. 그런 분들이라면 1단계는 일단 잘 벌어서 잘 아껴서 모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비를 좀 잘 파악해서 줄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잘 모았다라고 하면 자기에게 맞는 투자를 찾는 거. 이것도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부동산이 너무 큰 돈이 들어가고 레버리지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주식 투자를 선택을 한 건데 이제 누군가는 부동산이 훨씬 재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투자를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고 그 투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도 진짜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의 클래스를 듣고 혹해가지고 근데 그걸 듣고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하필 상황이 안 좋아서 역전세를 맞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세금을 이제 반환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빚을 내서 본인이 빚을 내서 그거를 돌려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좀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러다 보면 문제는 자꾸 이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 자체가 뒤로 밀리거든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때가 바로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예요. 작은 돈일 때 작은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마 학원비라던가 그런 거일 텐데 교육비에 돈을 많이 안 쓰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원을 막 여러 군데 보내가지고 얘가 80점, 90점을 맞으나 학원을 안 보내고 60점, 70점을 맞으나 그게 그거다. 차라리 가성비가 좋으려면 학원을 안 가는 대신 그 돈을 나는 아이 앞으로 좀 투자를 해주고 아이는 60점, 70점을 맞더라도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배우면서 본인이 앞으로 커서 뭐가 될지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는 그런 시간도 줘야 된다. 두 아이지만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의 교육비를 썼어요. 아들 둘한테. 지금 중3 올라가고 초6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안 쓰는 편이죠. 어차피 성장하면서 교육비는 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세이브 하셔서 아낄 수 있을 때 아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철두철미한 투자 전략 이런 거는 없고요. 정말 편하게 투자하는 게 저의 투자 전략이에요. 지금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저라면 70%는 일단 안전한 상품에 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0% 정도를 가지고 ETF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좋고요. 저는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자산을 불려가야 되는 단계라고 하면 배당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약간 성장주에 집중하는 게 그 단계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 성장주 관련된 ETF를 담으셔서 돈을 불린 다음에 불어난 돈을 가지고 그때 배당주를 담으시면 어떨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국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잖아요.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의 그런 게임이 아니라 한국 주식도 경험해보시고 미국도 경험해보시고 어느 쪽이 나의 성향에 더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망을 할 수 없고 사실 저는 전망을 봐도 반만 믿거든요. 맞지 않더라고요, 잘. 지금 상반기는 이제 전문가분들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금리는 어쨌든 내릴 거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이다. 이건 다 좀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약간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하반기 정도 좀 향방이 잡히면 그때 투자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열심히 부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랑 카페에 모여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잘 성장을 해서 함께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살면 좋겠다. 50대 중반쯤에는. 두 번째로는 제가 약간 옛날에 주거가 환경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뭐 쉐어하우스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호종료 아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보금자리 이런 걸 마련해주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경제적으로 이런 교육도 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저랑 함께하는 친구들이 잘 자라서 우리가 같이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 가지 꿈이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30대 이제 중반이잖아요. 12년 전이니까 그때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감히 내가 뭐 10억을 혹은 20억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이제 10년이 흘러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운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저의 노력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었다라는 생각,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10년 뒤에도 여러분의 모습일 리가 절대 없거든요.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을 하실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러분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고 돈이 많아도 할 일이 없으면 저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모아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꿈과 일을 찾아가는 것도 같이 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행복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직장인 투자자로 미국 지수 투자에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블로그에 설명하고 있는 포맷복구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은 내 자산이 얼마인지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 도달하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제 와이프는 그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거든요. 아예 저희 자산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이제 모든 이제 뭐 투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산을 좀 불려가고 있습니다. 동판교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 자가로 거주 중에 있고요. 대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은 주식, 금, 뭐 코인 다 합쳐가지고 한 13억, 1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뭐 한 3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KB 금융지주에서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10억 이상의 부동산과 10억 이상의 현금 자산이 있으면은 대한민국 부자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사실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은 조금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평균 내면은 이제 월 뭐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고 월 한 150만 원 정도 이제 발행원 통해서 이제 이자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매월 이제 꾸준히 입금이 되는데, 그런 자금은 아직은 그냥 전부 100% 그냥 재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이제 발행업 이자 같은 경우는 수익금 통장이라고 이제 별도로 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 자금이 이제 들어간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있게 투자를 해도 뭐 잃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S&P 500보다는 뭐 QLD, SSO 같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마음 편하게 좀 할 수가 있는 구조를 좀 만들고 있죠. 둘 다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종합 과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4천만 원 언더로 저희가 좀 배당금을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배당금이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혹시 오버할까봐 이제 3,900만 원으로 딱 칼같이 맞춰가지고 배당금을 좀 만들고 있고요. 뭐 한 월 300 정도의 현금 흐름이니까 저희가 투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굶고 죽지 않는 정도의 아주 이제 최소한의 이제 미니멈 자금은 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4% 인출률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에 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4% 인출률이라고 하면은 전체 자산이 주식과 채권에 이제 6대4로 이제 투자되었을 때 자산의 4%씩을 매년 인출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자산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인출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당 소득과 인출률을 통해서 월 1,000 정도는 충분히 커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 때부터 좀 자산에 대한 기록을 이제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습관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년 정도에 되는 이제 DB를 좀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얼마씩 자산이 상승을 하는구나, 얼마씩 모으고 있구나, 매월, 매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이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10년 후에는 자산이 얼마 되겠구나, 20년 후에는 자산이 얼마 모여 있겠구나를 아주 그냥 쉽게 좀 수학적으로 좀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산 관리에 대한 DB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산을 좀 점프업 시킬 수 있는 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미국 주식 같은 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실시간 지수를 보는데도 이제 돈을 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뭐 국내 주식 아니면 이제 은행에서 하는 펀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재테크를 많이들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생명사에서 있는 뭐 변액연금보험 이제 그런 류로 아주 뭐 10년, 20년짜리들을 전부 다 그냥 만기 돌파할 정도로 꾸준히 좀 초년생 때부터 유지를 좀 했습니다. 보험 상품은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이제 보험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반강제적으로 좀 저축을 하게 만드는, 해지를 못하게 하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써버렸을 돈을 아주 큰 시드가 돼서 좀 투자 자산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산 바구니 역할을 해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8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인컴이 좀 2배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재테크를 좀 해야겠다, 자산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시기가 이제 2008년도였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뭐 이제 집을 사고 뭐 대출을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재산 자체가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이다 보니까 말이 재테크 자산 관리지 사실은 거의 100% 담보대출을 갚는데 이제 사용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제까지 뭐 10년, 15년 동안 해왔던 게 벌어서 상환하고 벌어서 상환하는 게 사실은 전부였기 때문에 딱 아파트 상환이 끝났을 때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좀 약간 방향성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겉멋이 든 투자라고 좀 전 표현을 하는데, 대출은 없고 이제 자산은 이제 계속 이제 매달 쌓여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현금은 있고, 그래서 공모주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제 자산에다가 신용대출까지 껴가지고 레버리지로 한 5억 정도씩 무슨 종목이 새로 이제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공격적으로 좀 공모주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제 투자 성과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연 4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꼬박꼬박 이제 수익이 나왔는데, 공모주 투자가 사실 쉽다면 정말 쉽거든요. 아침 9시에 그냥 시초가 매도하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정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침에 그냥 9시 10분 되면은 이제 뭐 몇백만 원씩 돈이 이제
불려있는 이제 그런 투자였는데, 제가 앞서 이제 좀 겉멋이 들었다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목표가 없었거든요. 이걸로 내가 얼마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런 투자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전혀 좀 파악 안 하고, 뭐 나는 돈이 있으니까 뭐 쉽게 벌 수 있어,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공모 시장이 좀 확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로만으로는 영원히 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구조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공모주 투자는 접고 미국 주식에 이제 전념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공모주 많이 할 때가 이제 뭐 18년, 19년 그때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년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처음으로 좀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때가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애플이 이제 $120였거든요. 항상 애플은 오늘의 최고점이 내일의 최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은 그냥 오늘 사나 내일 사나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네 라고 좀 느꼈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전혀 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세계 1등주를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애플로 좀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하면서 미국 S&P 500 종목 중에서 탑 10을 유지하는 종목이 이제 과거 이제 뭐 10년, 100년 단위로 이제 끊어서 보면은 사실 10년 동안 유지되는 기업이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10년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라고 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개별주보다는 이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좀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가장 좀 게으르고 편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 인덱스 지수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뉴스를 틀면은 전 세계 뛰어난 분석자분들이 다 이제 미국 주식을 어제 어쨌는지 다 상세하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뉴스 보고 S&P 500 1% 올랐다 그런 뉴스가 있으면은 내 자산은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불었겠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딱 지수만 보고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 가능한 투자도 가능하고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 중인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가장 큰 시드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SCHD입니다. SCHD에 뭐 한 2억 5천 정도 들어있고요. 성장주라고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QQQ, 그리고 미국 나스닥, S&P 500 두 가지로 해서 3억 정도 성장주에 좀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이제 4천만 원 정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당주로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이제 발행어음으로 해서 이제 3억 6천 정도 좀 들어가 있고요. 증권 계좌에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게 예수금 정도로 한 1억 조금 더 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해외여행을 조금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뭐 2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편인데, 여행 전용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금도 이제 2천만 원에서 시작을 하다가 계속 이제 늘어나서 좀 1억 1천까지 좀 와 있는데, 여행을 가면서 좀 목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깨고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항공권은 그 투자를 통해서 좀 발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이제 항공권은 공짜로 생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소비는 호텔 포인트가 쌓이는 이제 특정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호텔 투숙이 이제 포인트로 가니까 이제 공짜죠. 저희는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이제 4천만 원 이제 안 넘기 위해서 배당주는 딱 2억까지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투자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이제 SCHD를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10년보다는 20년, 30년을 투자해야지 좀 자금이, 자산이 불어나는 배당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10년, 20년 후에 큰 자산을 만들 시드로 생각을 하고 먼 미래를 위해서 좀 굴려나가고 있는 이제 투자 섹터고요. 이제 성장주로 투자하고 있는 이제 QQQ 그리고 S&P 500은 사실 가장 수익이 좀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모든 수익은 대부분 다 이제 이 성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전 재산을 다 이제 거기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자산을 이제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좀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있는 뭐 이런 경제 위기 같은 경우에도 전 재산이 성장주에 투자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폭락기 때 이제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가 견딜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제 성장주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사실
투자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 시드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재테크를 할 줄을 이제 모릅니다. 그러다가 뭐 한 5년 정도 사회생활해서 월급 꼬박꼬박 이제 예적금으로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은 돈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결혼을 하죠. 전 재산이 이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5년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현금 자산은 이제 0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두 사람 이제 알콩달콩 이제 자산을 모아가다가 이제 한 5년 후 정도 이제 집을 사면서 또 이제 대출을 받죠. 담보대출. 그러다 보니까 10년 생활했는데 자산은 또 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담보대출을 갚기 위해서 이제 매년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을 최우선으로 좀 갚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15년 돼도 담보대출은 이제 겨우 다 갚더라도 이제 자산은 다시 0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는 나를 위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을 때도 초장기 투자를 위한 그런 시드도 이제 꾸준히 좀 마련을 했었고 자산을 좀 관리를 할 때 초단기 자금 이제 6개월 내에 좀 소비할 자금 그 다음에 단기 자금 이제 2, 3년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자금 중기 자금으로 해서 이제 5년, 7년 그 다음에 이제 초장기 자금으로 좀 4개, 5개로 좀 파이프라인을 나눠서 관리를 하거든요. 초단기 자금이라 하면 6개월 동안 갑자기 뭐 해외여행 가고 싶다. 갑자기 뭐 핸드폰을 사고 싶다. 100단위의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기존 투자 자금을 깨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이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유지를 하면서 그런 이제 비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자금은 단기 자금으로 이전을 하죠. 그러면 그 단기 자금이 단순하게 10만 원, 20만 원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순간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의 단기 자금이 생기죠. 그러면 그 단기 자금으로 2, 3년 정도 이제 단기로 좀 뭐 예금을 한다거나 이제 펀드를 든다거나 이렇게 투자 시드가 사실은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시드도 확보가 되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단기 자금을 좀 운영을 했고요. 이 단기 자금이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다시 이제 중기 자금으로 좀 이전을 시켜서 다시 또 그 자금 좀 목돈이 돼 있죠. 계속 그렇게 좀 사이클을 돌리다 보니까 항상 이전할 때마다 자산은 점프업이 돼서 목돈으로 시드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산을 만들어 갖고 4가지 파이프라인을 쭉 지금까지 20년 동안 유지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판교에 있는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기를 할 때 사실 갖고 있는 자산이랑 이제 동일한 금액만큼의 대출을 신규 발생을 하면서 좀 갈아타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모든 자산 증감 기록을 좀 다 이제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정도 대출이면 몇 년이면 상환 가능하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0.7% 이런 출산율 생각을 하면 부동산에 있어서도 이제 부익부, 뭐 빈익빈이 좀 지속이 돼서 강남 3구 이런 판교 이 정도만 좀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서 전 똘똘한 한 채면 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수익률과 사실 S&P 500의 수익률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사실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빌려서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좀 레버리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미국 지수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SCHD랑 QQQ에는 리츠 섹터가 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해지 차원에서 리츠를 일부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동일 섹터가 동일 연속으로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작년에 이제 리츠가 가장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한 섹터인데 이렇게 최하위였던 이제 섹터가 사실 2년 후에는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흐름이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경제가 좀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올 9월에 예상되고 있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리츠가 올해부터 해서 이제 내년까지 해서 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리츠에는 그냥 사실 이제 리얼티 인컴 메인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타이거 미국 탑 10 플러스 10% 커버드 콜을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 전통 있는 커버드 콜이 이제 QYLD, XYLD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과 S&P 500이 커버드 콜로 굴러가는 상품인데 그 상품이 글로벌 X라는 회사 사실은 이제 미래셋이 인수한 회사거든요. 미래셋은 커버드 콜에 대한 이제 운영 노하우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믿고 있고 이런 커버드 콜 상품들도 예전과는 달리 많이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 QYLD 같이 100% 커버드 콜이었던 상품들이 이제는 40%, 10% 그렇게 커버드 콜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제 추종하는 자산을 그대로 상승 따라가면서도 고배당이 나오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40, 50 세대들은 요즘 나오는 커버드 콜에 충분히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나 이제 대신증권, 우선주 그런 종목은 지금 10년째 보유하고 있거든요. 배당도 꼬박꼬박 잘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익률도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40%, 50% 수익률까지 있는데 좀 하락하더라도 사실 제 수익률에는 좀 티도 안 나는 하락이어서 굳이 팔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미국 지수 투자는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미국 140년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면 또 오를 건데 왜 팔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매매를 시작을 한 이후로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고요. 근데 매년 250만 원 딱 한도에 맞춰가지고 해외 비과세 맞춰가지고 저는 애플 딱 250만 원 맞춰서 팔고 다시 샀는데 다시 또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불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 계좌에서는 이제 QQQ를 딱 팔아서 250만 원 딱 맞췄더니 또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매년 250만 원 좀 비과세 한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매매만 하고 대신 이제 매매하더라도 바로 이제 재투자해서 그대로 이제 종목 수량은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지수 투자보다 보니까 사실 리밸런싱은 안 합니다.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어 있는 S&P 500 같은 이제 500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리밸런싱이 이제 필요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사다 보면은 이런 성장주 QQQ S&P 500 관련 포트폴리오만 유독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비율이 좀 늘어나죠.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싶을 때 이제 다른 이제 SCHD 같은 종목을 사서 좀 밸런스를 맞추긴 하는데 굳이 일부러 리밸런싱은 하지 않습니다. 메인으로는 QQQ를 투자를 하고 있고 약간의 이제 레버리지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QLD, TQQQ를 조금 이제 곁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를 하는 시스템에 QQQ를 투자를 했다가 최고점 대비 뭐 10%, 15% 빠지면은 QLD만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점에서 더 10%가 빠진다. 그러면 그 멈추고 TQQ만 또 삽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이 더 커질수록 이제 더 레버리지를 올려서 이제 투자를 하니까 상승기 때는 사실 그 효과가 거의 2배, 3배가 나거든요. 올해 당연히 엔비디아인데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좀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점 투자, 자동 투자되는 그걸로 해서 그냥 지금 보니까 13주 있더라고요. 이제 수익률로 보니까 이제 540%더라고요. 저는 이제 투자 기록할 때도 수익률을 따지진 않거든요. 엔비디아가 540% 수익이어도 뭐 13주밖에 있으면은 뭐 100만 원 돈 벌어봤자 사실 이제 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몇 프로 수익이 나고 보다는 내 근로소득과 뭐 투자 수익이 합쳐져서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인가가 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 계좌에서는 지금 QQ가 가장 좀 평가 금액이 좀 높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인덱스 지수에만 투자를 해도 10년 투자면 상위 10% 수익률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 믿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종목 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평균 뭐 과거 10년으로 보면 뭐 12%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 자산은 이제 매년 12%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스닥이랑 좀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Q가 이제 50% 상승을 하고 S&P 500이 한 25%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자산이 좀 1억 정도 이제 불었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S&P 500이 지금 18% 정도, QQQ가 한 19% 그 정도 이제 올라 있는데 작년 대비 한 절반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투자 수익률은 지금 1억 2천 정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상승률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은 사실 작년 걸 좀 다 캐치업 했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꾸준히 좀 매수를 하면서 이제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가 됐던 거고 이제 올해는 예금 개념으로 목돈이 좀 불려 나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올해 완료가 되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덱스 투자가 매년 10% 정도 하락하는 상황이 한 두세 번은 항상 평균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이제 10년 대세 상승기라는 그때도 매년 10% 정도씩은 조정 기간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61선을 터치하는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하락하는 기간이 한 3년에 한 번씩은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큰 하락이나 폭락이 아니더라도 아주 쉽게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예측 가능한 하락은 위기가 아니죠. 22년 인플레이션 쇼크 때 이제 폭락을 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22년도에 저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했거든요. 내년에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위험하게 매수하냐라고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 기준으로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2년 연속 하락을 한 사례는 굉장히 드문 20%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만큼 내렸으면 내년에는 최소 횡보 내지 뭐 상승한다라는 좀 믿음이 있었고, 그런데도 23년에도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는 무조건 상승한다는 좀 확신이 가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22년도에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 당시 때는 23년에 빠지면은 더 들어간다라는 좀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올 1월 1일 시작을 하면서도 좀 폭락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 저도 이거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10%에서 30%까지는 예측 범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게 하락장에 무서워한다거나 좀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아주 큰 폭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버블 때 이 만회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매수하고 그냥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 10년이고요. 계속 꾸준히 분산 투자해서 분할 투자를 해가지고 평단가만 낮췄다라고 하면 좀 2년이면 탈출 가능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이 온다라고 하면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좀 충분히 좀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QQQ가 이제 올해 19% 올랐는데, 제 QQQ는 이제 수익률이 그것보다는 더 이제 높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1월달, 4월달 하락할 때 저는 이제 물타기를 해서 더 낮은 가격에 평단가를 좀 낮췄기 때문에, QQQ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익률이 이제 50%, 뭐 TQQQ는 이제 100%가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 대비 제 투자금 증가 속도는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종목 투자를 할 때는 뭐 떨어지면 어떡할까 좀 걱정도 되고 계속 주식 보고 있게 되고 했는데, 이제 지수 투자를 한 다음부터는 그런 걱정 같은 거를 한 번도 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침에 이제 다 뉴스에서 브리핑을 해주니까 이랬구나. 그리고 미국 지수가 이제 연평균 13%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평균적으로 3번 상승하고 한 번 정도는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오르고 올해 이렇게 오르면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 좀 내려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니까, 오히려 뭐 하락하더라도 그냥 예측 범위에 있는 하락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걱정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주 좀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뭐 TQQQ나 엑셀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자산을 불리는 투자자분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 대부분 좀 공통점이 나는 10억 모으면은 배당주로 갈아탈 거야. 15억 모으면은 나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옮길 거야 라고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게, 3배 레버리지로 자산 3배, 4배 뻥튀기 할 수 있으면은 왜 10억만 모읍니까? 100억 만들고 1000억 만들고 1조 만들면 되는데, 10억을 투자했는데 닷컴 버블 맞고 이제 50%, 80%가 자산이 깨졌다라고 하면 과거 그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지내왔던 10년, 20년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 10억, 15억을 목표로 자산을 불려서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를 하겠다라고 많이들 좀 말씀하시는데, 그런 투자는 좀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 팔고 안정적으로 갈아타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수 투자만 하면은 영원히 안 팔아도 내 자산은 계속 매년 12%씩 불어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재테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향후 목표는 그냥 매년 12%씩 지수 추정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이제 부럽습니다입니다. 사실은 부럽습니다 보다는 저도 시작해 볼게요가 사실은 맞는 댓글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던 투자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제가 우선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의 규제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그냥 지수 투자만 하더라도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좀 충분한 부는 좀 만들 수 있는데, 이 투자법은 사실 어느 누구도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같이 해볼게요 라는 좀 댓글로 같이 미국 지수 투자로 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택자로 월세를 살면서 미국의 대표 지수 중 하나인 S&P 500을 추종하는 ETF 부에 69개월 차 적립식 투자 중인 미스터 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만의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긴 기준인데, 코로나 때 굉장히 위험하고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훗날 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고민 없이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제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의 기준입니다. 저희 부부 포트폴리오에서 대출이나 레버리지 성향을 띠는 부채는 사실 신용카드 정도밖에 없고요. 미국 주식 15.5억 원, 그리고 예수금 달러가 약 1억 원, 그 다음에 지금 신혼집, 그리고 각자 부부의 사업체 총 3곳에 대한 임차 보증금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7억 원가량의 총 자산이자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부 다 아무래도 사업자다 보니까 매월 현금 흐름이 일정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사업 소득 자체는 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배당하고 이자가 매월 평균 한 2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 미스터분은 거의 한 93% 정도,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부에 적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 7%는 달러와 예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미세스분은 리얼티 인컴이 약 한 70%, 그리고 부가 25%, 나머지 5%는 달러와 예수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 전부터, 연애 때부터 같이 투자를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너무 부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함께 이제 미래를 그리는 입장으로서 아내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 배당과 월 현금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리얼티 인컴을 모아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부 합산 월 현금 흐름이 200만 원을 넘어가니까 굳이 이렇게 배당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이 이상의 배당금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얼티 인컴보다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부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19년 1월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부 외에도 여러 가지 개별주 투자도 했었습니다. 그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아마존 이런 우량한 주식들도 투자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 정말 일주일 사이에 사실 시장 지수가 30% 가까이 빠지는 그런 대폭락을 처음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한 20-30% 빠질 때 개별주 같은 경우는 50% 이상까지도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제 성향이 수익보다는 손실에 훨씬 더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구나. 그리고 개별주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개별주보다는 시장을 계속 따라가는 게 나에게는 가장 맞는 투자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별주는 모두 정리하고 ETF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증권사 앱을 통해서 보면 약 125%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 이 증권사 어플로 보는 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누적 수익률 보는 방법이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기초 기말 자산 대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있던 투자금이 원금으로 잡히고 지금까지 있던 수익까지 더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 원금 대비 현재 수익금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87% 정도의 누적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은 다른데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사업 소득이 좀 높아지면서 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대략 배당금을 제외하고 한 1,500만 원 정도씩은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배당금까지 합한다면 한 7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비 이제 제외하고 월세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의도해서 나는 무조건 부동산을 하지 않을 거야, 또는 무주택자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소득을 일으켰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무주택자로 지내는 가장 큰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부부 둘 다 사업 소득자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굉장히 저희에겐 컸습니다. 저희는 소득이 사실 아예 거의 없는 달도 있고 그 다다음 달에는 또 잘 되는 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크다 보니까 뭔가 이자를 내야 되거나 부채를 갚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뭐 직장인 분들처럼 매월 정확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사업이 휘청일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저희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쌓아갈 수 있는 주식이라는 자산이 훨씬 더 저희에게는 알맞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배당이라든지 달러 RP 이런 데서 나오는 소득으로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월세가 점점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자가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부동산하고 주식 다 두각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에는 시드머니가 부동산을 투자하기엔 굉장히 작은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리해서 부동산을 가느냐 아니면 주식 투자만 하느냐 이 결정의 기로에서 저는 주식 투자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점점 더 제가 가진 금융자산의 규모가 커졌다 하더라도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는 게 전반적으로 결과가 좋을까?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부동산을 소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못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재택근무 위주,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사무실까지도 직주 근접이다 보니까 크게 차를 이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결핍이 느껴졌었어요. 내가 바라는 그런 멋진 모습의 나를 만나기까지 조금 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29을 기점으로 퇴사를 해서 제 개인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꾸려가던 와중에 한 5년 정도 지난 그때 또 문득 결핍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언제까지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도 너무 불분명했고, 이제는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상태로는 너무나도 부족할 것 같다라는 결핍을 다시 한번 느껴서 이제 투자를 시도하게 되었죠. 투자를 시작할 당시에는 8,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8,800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걸로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하기로 하고 주식 중에서도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이유가 제 일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처음 하는 거기도 하다 보니까 상상만 해도 엄청 신경이 쓰일 것 같았어요. 만약에 국내 주식을 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사업에 열중을 해야 할 그 주간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다른 데로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주간이 지나고 밤 사이에 진행이 되는 미국 주식에 관심이 더 갔고, 그리고 미국 주식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른데 미국도 주식은 불패다라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나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국내 주식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 개별주와 S&P 500을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부가 성장률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개별주보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개별주를 모두 정리를 하고 내가 감당한 하락폭, 속칭 MDD라고 하죠. 그 정도면 내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겠다, 하락장을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로 전부 다 전환을 한 거고요. 또 S&P 500 지수 외에도 뭐 나스닥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S&P 500 지수가 가장 기준이자 좀 대표하는 지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수들 중에서는 S&P 500 지수를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를 고집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 첫 시작이 부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19년 초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VO, 그러니까 부만 수수료가 0.03%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IVV도 0.03%지만 당시에는 0.04%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고 대표적인 그 S&P 500을 추종하는 세 가지 ETF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했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저는 부를 선택을 했던 거고, 그 첫 선택이 바뀌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쭉 이어진 것인 거죠.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워낙에 투자에 대한 생각도 부족했었고, 경제 이벤트만 봐도 코로나 폭락도 있었고, 미중무역 분쟁 폭락도 있었고, 따라가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습관이 들여져 있던 적립식 투자만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금융자산 쪽에 비중이 큰 기형적인 상태의 포트폴리오가 되었는데, 내심 마음속으로는 나름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S&P 500은 사실 500개 이상의 기업에 나눠져서 분산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라는 화폐에 투자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5년간 포트폴리오가 일을 하는 동안 또 제 사업을 열심히 읽어오고 여기에서 원화소득을 얻었다는 점,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애써 스스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표준화적인 그런 자산 배분이 된 포트폴리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하고 2월 그 사이에 QQQ랑 QLD를 모두 매도하고 불을 분할 매수했던 게 리밸런싱의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다른 상품을 사거나 다른 종목을 편입하거나 뭐 매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플상에서 부의 수익률을 보면 54% 정도로 나옵니다. 저는 매수를 하면 할수록 사실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어요. 평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익률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수량하고 수익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월급날에 매수를 한다, 시장이 시작했을 때 바로 시초가에 산다, 아니면 뭐 종가에 산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일단 제 소득이 매월 일정하지 않아서 뭐 정해진 수량이라든지 날짜를 맞추긴 너무 어려웠고, 그런 어떤 방법들이 제 수익률이나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아서 지금은 포기하지 않고 또는 거르지 않고 그냥 매월 한두 차례 이상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만 기준을 정하고, 지금 들어온 수익 중에서 이 정도는 지금 투자를 해도 무리가 없겠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평가 금액이 2배 정도 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리밸런싱을 하고 그리고 개별주를 투자했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사실 얘네들도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한 건 아니고 일부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었고, 사실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환율이 1,000원 후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300원 중반대다 보니까 이 환차익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폭락장을 겪으면서 이제 개별주를 모두 정리하고 부로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참 그럴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가 같이 겹치면서 시장이 정말 유례없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폭등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이렇게 다 오르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다. 특히나 그때 저도 사업소득이 계속 오를 때여서 욕심이 났던 거죠. 대신에 코로나 때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부를 매도하고 QQQ를 다시 매수한 건 아니었고요. 가지고 있던 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신규 투자되는 자금을 QQQ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QQQ를 매수하고 남은 달러, 그다음에 부에서 나오는 배당금 등을 합쳐서 QQQ의 2배 레버리지인 QLD도 한번 투자를 해봤는데요. 21년 초부터 22년 초까지 1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거에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21년 중반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라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21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2년 1월부터 바로 예고 없이 금리 인상이 들어가는 바람에 QQQ하고 QLD가 다시 제가 그 코로나 때 느꼈던 개별주의 하락처럼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교훈을 느끼고 QLD와 QQQ를 모두 정리하고 가장 마음이 편했던 부로 전부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다른 개별주나 다른 ETF를 투자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키는 투자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지금 이제 그 투자를 더 연습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인 투자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언제든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자산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또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데, 지금처럼 좀 혼란한 시기에는 사실은 지키는 투자를 좀 배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락장 때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이 올 때 저한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금이 있냐 없냐 가 가장 아쉬웠던
있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이득이야 라는 접근이 아니고, 예수금이 있으면 주가가 내려가도 당장 내가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을 주거든요. 코로나 때를 예를 들어보면 주가만 폭락하는 게 아니고 삶의 전반적인 악영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예수금이 없고 비상금이 없으면 결국 하락한 주식을 팔아서 생활을 하거나 급한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손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을 슬기롭게 지나가야 또 다음에 상승장을 맛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수금을 남겨두시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어적인 투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레버리지의 비중을 줄이거나 레버리지의 비중을 아예 없애거나, 또는 너무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고 꾸준히 분할 매수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화폐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달러 RP를 받거나 원화 RP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라이프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전과 비슷하게 소비를 하고, 이전과 비슷하게 최대한 절약해서 투자금을 늘리려고 하고, 굳이 이제 조금 다른 점을 느낀다면은 거주지의 비용을 온전히 금융자산이 대체해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고, 마인드적인 부분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변하고 있습니다. 포모에 견디는 그런 내성도 더 강해졌고, 앞으로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더 선명한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예전에는 내가 투자가 망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정적인 미래가 많이 그려졌다면, 요즘은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거야, 더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가득 차서 행복을 느끼는 빈도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표정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삶 자체가 그냥 여유로워졌다? 그렇게 좀 느끼고 있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생활 때문에 건강보다 위험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제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준에 최대한 닿아보려고 계속해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나보다 늦게 출발을 했는데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를 그 견딜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잘 하고 계시고요.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여정을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